서울 양재동. 낮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던 오후, 은은한 햇살이 거실 창을 통과해 들어오고 있었다. 아파트라기보단 단독주택에 가까운 2층 집, 넓은 창껜 흰 난초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고유진 시녀널프 가정용 가구 제조업체 혜성인테리어의 대표이자 강남 일대에선 냉정한 사장님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젊은 시절 동대문 가구 시장 바닥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올라온 인물. 말단 직원, 외판원, 사업 실패, 빚, 그 모든 단계를 거쳐 지금의 자리에 선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녀는 어떤 계약서도 아닌 다른 이유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유진 이모, 민규 씨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대요. 조금 전 조카가 주방에서 소리쳤다. 아들 강민규, 34살. 어릴 때는 내성적이었지만 지금은 회사를 잘 도와주는 든든한 아들이 되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하고 사람을 잘 믿는 건 여전해서 그녀로선 항상 걱정이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가 결혼까지 생각 중인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오는 날이었다. 거실의 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킬 무렵 현관 벨이 울렸다. 어머니, 저 왔어요. 문이 열리자 강민규가 웃으며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단정한 인상의 젊은 여성이 있었다. 어깨까지 오는 매끈한 검은 머리, 차분한 눈빛, 은은한 핑크빛 원피스. 그녀는 양손에 선물 봉투를 들고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고유진은 미소로 응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서윤의 말투, 걸음걸이, 그리고 선물 포장까지 너무 자연스럽고 완벽했다. 오히려 그게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식탁에는 닭백숙, 버섯 잡채, 고등어 구이 등 평소보다 정성 들인 반찬이 차려졌다. 민규가 젓가락을 들어 서윤에게 건네며 말했다. 서윤 씨가 이 잡채는 직접 만들었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기름기 덜하게 간장만 썼어요. 혹시 드셔보시고 싱거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처음엔 서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윤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고유진은 조용히 그녀를 관찰했다. 식사 도중 유진은 조용히 물었다. 서윤 씨. 네. 어머님, 민규가 혹시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래도 옆에 있을 수 있을까요? 식탁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민규는 눈을 크게 떴고 서윤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는 민규 씨가 어떤 환경에 있든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이니까요. 말은 정석이었다. 그러나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 대답을 하기 전 서윤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민규를 향해 스친 것을 그것은 확인의 눈빛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점검하는 듯한 식사가 끝나고 민규가 서윤을 데려다 준 뒤 유진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에 앉아 그녀는 비서에게 받아둔 이서윤의 이력서를 다시 열어보았다. 대학은 지방사립, 전공은 광고홍보, 현재는 강서구의 한 온라인 마케팅 회사에 근무 중 부모님은 경북 영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단순한 배경, 범죄 이력도 없고 빚도 없는 사람, 표면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았다. 겉으로 보이는 건 늘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식사 중 서윤이 보였던 순간순간의 시선을 떠올렸다. 그건 진심이라기보단 계산이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완벽하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불어왔다. 유진은 낮게 중얼거렸다. 정말 내 아들을 아낀다면 내가 누구보다 축복해주겠지. 하지만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 한 문장을 써 내려갔다. 진심은 곧 드러난다. 준비하자. 이서윤이 집을 나간 뒤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규는 여느 때처럼 서윤을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왔지만 고유진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이 예민한 건 아닐까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건 어머니로서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사업을 하며 수십 번 당했던 사람의 얼굴 뒤에 숨겨진 것들을 기억해냈다. 겉보기엔 다정하고 성실했던 동업자, 순박한 말투로 접근해 대출 사기를 친 업체 직원들, 그들은 처음엔 모두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비서인 송 대리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다. 서윤 씨 주변 인물들, 예전 근무지, SNS 사용 이력 등 확인 가능한 건 전부 알아봐 주세요.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조용히 잠시 뒤 도착한 답장은 짧고 명확했다. 네, 회장님, 티 안 나게 확인하겠습니다. 유진은 커튼을 걷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양재천 쪽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시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아들이 행복해하던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설마 하는 마음과 아니겠지 하는 불안이 뒤섞인 채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틀리길 바라지. 하지만 틀리지 않았다면 그땐 내가 나설 수밖에 없겠지. 그녀는 손에 들린 메모지에 두 글자를 적었다. 시험. 그녀는 결심했다. 아들에게 사실을 말하기 전 먼저 이서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민규를 대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무작정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진실을 본 뒤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햇살이 거실 안쪽까지 깊이 들어온 시간, 유진은 마당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평소와 같은 블랙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가 들려 있었다. 민규가 출근하기 위해 나오는 소리에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인사했다. 출근 늦겠다. 어제는 잘 들어갔니? 네. 어머니, 서윤이도 인사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그래. 다음에 또 밥 먹자고 전해줘. 민규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기분 좋게 받아준 것 같아. 다행이라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유진은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의 계획을 시작하고 있었다. 아들의 곁에서 웃고 있는 그 여인이 정말 민규라는 사람을 아끼는지 아니면 그를 둘러싼 배경을 노리고 다가온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다. 거짓은 결국 상황 앞에서 흔들린다. 유진은 속으로 되뇌었다. 그 애가 진심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민규 곁에 있겠지. 아니면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럼 시험해보는 거야. 그 주 토요일 고유진은 아들 민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평소처럼 차를 마시며 마당을 바라보던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큰 프로젝트 하나 끝났다고 하지 않았니? 네. 어머니, 지난주에 마무리됐어요. 당분간은 조금 여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말에 서윤 씨랑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을까? 민규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요. 어머니가 먼저 그러시다니 서윤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이왕 진지하게 만나는 거라면
나도 조금 더 알아가는 게 좋지 않겠니? 고개를 끄덕이는 아들의 얼굴에서 기대와 설렘이 동시에 피어났다. 하지만 유진의 속마음은 그와 달랐다. 그녀는 전날 밤 비서 송 대리를 통해 서윤의 몇몇 통화 내역과 메신저 활동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히 불법적인 건 없었지만 반복적으로 통화하는 특정 번호 하나가 그녀의 눈에 걸렸다. 자주 연락하지만 휴대폰 저장된 이름은 없었고 대화 시간도 심야 시간대가 많았다. 자연스럽지 않은 건 늘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유진은 그 의심스러운 번호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토요일 저녁, 서유는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섰다. 손에는 전통 포장지에 정성껏 쌓인 한과와 장아찌 선물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이거는 저희 엄마가 직접 담그신 거예요.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셨어요. 고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말투나 태도는 여전히 빈틈없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완벽함 속에서 무언가를 더 깊이 숨기고 있는 기색을 놓치지 않았다. 식사는 예상대로 화기애애하게 흘러갔다. 유진은 평소처럼 담백한 대화를 이어갔고 서유는 재치 있게 받아쳤다. 민규는 여느 때보다 즐거운 얼굴로 어머니와 여자친구 사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유진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물었다. 서윤 씨, 우리 민규가 만약 지금처럼 잘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사업이 망하거나 큰 빚을 지게 되면 그래도 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숟가락 소리도 멈췄고 민규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서유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아주 짧은 정적 후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말했다. 어머님, 저는 민규 씨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의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민규는 감동한 듯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유진 역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고유진은 방 안에서 조용히 송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송 대리, 조용히 서윤 씨가 평소 통화하던 그 번호의 사용자를 추적해 주세요.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가능하면 다음 주 초까지. 네. 회장님,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유진은 작은 수첩에 다시 한 줄을 적었다. 거짓말은 결국 상황에서 흔들린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고유진은 계획했던 시험의 첫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평소 자신이 아끼던 후배이자 금융업에 종사하는 정 실장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겉으로는 작은 오해처럼 보이게, 그러나 서윤이 민규를 대하는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날은 평일 저녁, 유진은 민규와 서윤 그리고 정 실장을 집으로 초대했다. 민규에겐 옛날부터 아는 분이니 인사삼아 한번 같이 식사하자고 했고 서윤은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정 실장은 5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말투나 행동이 세련되고 신뢰감을 주는 스타일이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인 유진과는 다르게 그는 약간 과장된 리액션과 넉살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식사 중 정 실장은 일부러 이런 말을 꺼냈다. 아, 그런데 요즘 도경하우징 얘기 들었어요. 사모님, 민규 씨한테 그 얘기 아직 안 하셨나? 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며 살짝 미소를 머금은 차에 대답했다.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복잡하니까요. 민규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무슨 얘기세요? 회사에 무슨 문제 있어요? 유진은 일부러 살짝 망설이는 척하며 대답했다. 요즘 시장도 어렵고 투자금 회수도 늦어지고 있어서
몇 개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 회사 일부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고, 민규는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굳어졌고, 서유는 옆에서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정 실장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덧붙였다. 그러면 민규 씨가 맡고 있던 부문도 정리되겠네요. 안타깝지만 요즘 다들 그런 상황이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조용히 서윤의 얼굴을 살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빛은 이전처럼 단정하지 않았다. 놀람, 걱정, 그리고 살짝 당황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좀 속이 안 좋아서 오늘은 먼저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민규가 급히 따라 나가려 하자 그녀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민규 씨, 어머님이랑 이야기 더 나누세요. 저 혼자 택시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빠른 걸음으로 현관을 나섰다. 민규는 어리둥절했고 정 실장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부담을 드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유진은 조용히 커피 잔을 들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확신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송 대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며칠 전부터 추적하던 서윤의 통화 상대는 그녀가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동료였고 몇 차례 그 남성과 심야에 만난 정황도 확인됐다. 더 중요한 건 그 남성 역시 최근 실직 상태였다는 것. 문자 내용 일부에는 결혼해서 안정되면 너도 도와줄 수 있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다이어리를 펼쳐 한 줄을 적었다. 사랑은 상황에서 빛을 발하지만 탐욕은 위기에서 드러난다. 일요일 오후 평소 같으면 마당에 나와 텃밭을 가꾸거나 책을 읽고 있을 고유진은 오늘만큼은 책장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는 서윤의 통화 내역 일부와 사진 몇 장이 인쇄된 자료가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서윤은 누군가와 밤늦게 포장마차 앞에 앉아 있었다. 거리낌 없는 웃음, 가까운 거리, 문자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사진은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고유진은 자료를 다시 한번 훑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심장이 먹먹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민규가 상처받는 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했다. 민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려야 한다는 현실은 엄마로서 어떤 말보다도 무거운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 알고 있었다. 상처보다 더 큰 고통은 거짓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바치는 일이라는 것을. 저녁 무렵 민규가 퇴근 후 집에 들렀다. 한 손에는 서윤이 싸준 도시락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밝았다. 어머니, 이거 서윤이가 드시라고 싸줬어요. 어제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은 그 도시락을 받으며 묵묵히 앉았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민규야, 너한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민규는 도시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유진의 눈빛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서윤에 관한 자료와 사진, 일부 메시지 사본이 들어있는 봉투였다. 민규는 처음엔 당황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마지막 장을 넘긴 그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깊이 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걸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처음 본 날부터 이상했어. 너무 매끄럽고 너무 완벽했거든. 서류나 말투가 문제가 아니야. 사람은
진심일 땐 오히려 어색해. 계산된 행동은 오래 못 가. 서윤이랑 얘기해보고 싶어요.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여전히 약간의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래, 너 스스로 확인하고 판단해. 내가 강요하진 않을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사랑은 책임을 나누는 일이지. 이용하는 게 아니야. 며칠 후 민규는 서윤을 만나 직접 자료를 건넸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더 이상 없었다. 서윤은 처음엔 부인했다. 그건 그냥 친구다. 상황이 이상하게 찍힌 거다. 하지만 사진과 메시지를 차례로 보여주자 결국 입을 닫고 고개를 떨궜다.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마음 없었던 건 아니야. 그래서 마음은 있었지만 계산도 있었다는 거야. 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어. 너는 가진 게 많고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민규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런 뒤 조용히 일어나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 너한테 정말 진심이었어. 그날 밤 민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한강 근처를 몇 시간이고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새벽에야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을 본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그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러다 민규가 처음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정말 몰랐을 거예요. 유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어른이 된 자식을 다시 지켜낸 순간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고유진은 다이어리 한쪽을 넘겨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다. 진심은 위기를 견디고 거짓은 그 앞에서 무너진다.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오후 서울 남산 자락에 있는 작은 찻집.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창밖으로 매화가 피기 시작한 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민규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생강차를 앞에 두고 그는 여전히 말없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서윤과의 일은 그에게 단순한 연애 실패 이상의 충격이었다.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 그렇게 많은 층위가 숨어 있을 줄 몰랐다. 사람을 믿는 일, 함께 미래를 상상하는 일, 그 모든 것에 다시 망설임이 생겼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고유진이라는 엄마의 존재를 다시 깊이 느끼게 된 시간이기도 했다. 사람을 너무 믿는 것도 너무 의심하는 것도 다 상처가 되더라. 며칠 전 유진이 건넨 말이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세월 전체에서 나온 고백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민규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와 두부전, 무생채, 계란말이, 특별한 반찬은 없었지만 유독 따뜻하고 편안한 식사였다. 엄마, 나 예전엔 엄마가 너무 냉정한 사람인 줄 알았어. 유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그래 보였겠지.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는 냉정해져야 하더라. 근데 이젠 좀 알 것 같아. 그게 냉정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고 싶어서였다는 걸. 유진은 조용히 웃었다. 오랜만에 아들과 눈을 맞추고 웃은 시간이었다. 몇 주 후 민규는 회사로 복귀했고 이전보다 더 차분하고 또렷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단지 업무 능력만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할까. 그는 더 이상 서둘러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 대신 자신에게 솔직하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마음 한쪽이 조금은 놓인 듯 보였다. 마당의 텃밭엔 어느새 새싹들이 올라왔고
그녀는 매일 아침 그 새싹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상처 위에도 꽃은 핀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거지. 어느 날 아침 유진이 마당을 돌보며 중얼거린 말이었다. 시간은 지나고 어느 봄날 민규는 회사 로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다. 신입 디자이너로 입사한 하연이었다. 말투는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느껴졌고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새로웠다. 처음엔 업무적으로 몇 마디 나누는 정도였지만 이상하게도 민규는 그녀에게 자주 눈길이 갔다. 하연은 과한 포장도 지나친 친절도 없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어울렸고 실수를 하면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말없이 건넨 커피 한 잔에 하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누가 챙겨주는 거 꽤 오랜만이라서요. 그 말에 민규는 오래전 서윤과 있었던 시간을 떠올렸지만 전혀 다른 감정이 차올랐다. 어쩌면 진짜 관계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걸지도 모른다. 며칠 뒤 고유진은 부엌에서 민규와 하연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민규는 예전보다 편안한 표정이었고 하연은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유진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뒤돌아섰다. 그래, 이번엔 그냥 지켜보자. 엄마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이젠 감시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가설 시간이었다.